6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청년을 21번이나 거론했죠.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문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내로남불을 반성한다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번개 회동을 했지만 공식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죠. 현재 두 당은 합당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놓고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측은 아예 당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쪽인 반면 이준석 대표는 당명 교체에는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선 연기를 두고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흥행을 위한 경선 연기는 가짜 약장수라고 비판했죠. 이를 놓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과도한 발언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야권 쪽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간보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월 말 7월 초로 정치 참여 시기를 예고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어제부터 또 새로 시작한 코너죠. 뉴스 속 인물을 바로 연결하는 핫라인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정의 핫라인이죠. 정확한 이름은. 신혜원 뉴스체크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을 했잖아요. 저도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안하면서인데요. 새롭게 이제 제시한 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올해 3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더 많으면 일정한 비율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상한액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따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회의를 여는 첫 코너죠. 물론 항상 열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열고 있는데요. 신체커의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합당을 논의했습니다. 당명은 뭐로 할지 또 대선 경선 일정은 어찌할지 복잡한 변수가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있는데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네, 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이 오가는 바람잘 날 없는 정치권 소식. 오늘도 정치부회의 하나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신혜원의 뉴스픽 5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상계동 두 남자, 당선 무효형, 7, 50, 52, 스탑 아시안 헤이트, 그리고 에이지 물량 부족입니다. 자, 먼저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두 남자 이야기인데요. 한 동네 이웃사촌인 안 씨와 이 씨, 사실 그닥 좋은 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조만간 이웃사촌 생활을 접고 합가를 약속했단 겁니다. 안철수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요? 김종인, 이상돈 다 그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이잖아요. 이준석.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네, 한때 두 사람은 각각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어깨띠를 메고 노원병 짱자리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안 씨의 승리였죠. 이후에 안 씨가 더 큰 뜻을 품고 대선에 나서면서 이 짱자리가 비었고 이 씨가 재도전에 나섰지만 구청장 출신인 김 씨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런 복잡한 역사가 있었기에 과연 합가 생활이 가능할지, 아니 합가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금이 환영한 이 씨, 안 씨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안 대표님 마침 저희 지역에 있으시다 해가지고 저희 집이 사실 뭐 1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예. 저는 애초에 앙금이라는 것이 뭐 저희가 공적인 영역을 다투면서 있었던 부분이 앙금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아마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여러 덕담을 해줬습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온 거죠.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공식적으로 또 서로 상견례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첫 만남에서는 축하도 하고 덕담도 나누며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 같은 이야기는 조금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선을 그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인 오늘 오후 3시, 이번에는 상계동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첫 공식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달 전에 실무협의 대표를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당대표 분들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조속하게 이런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합당 이후의 당은 철저하게 안철수 대표님과 그리고 과거에 저희 바른정당 동지들이 꿨던 꿈들까지 반영된 아주 큰 범주의 당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 합당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또 그리고 또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네, 오늘도 노래 너를 위해가 등장했네요. 이 두 사람의 회동 약 1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실무진 꾸려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였습니다. 뭐 쇳불도 단김에 뺄 수는 없었겠죠. 다만 어제 안철수 대표가 합당 관련해서 기습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당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은 더 많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당이 서로 배려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실린 듯합니다. 또 당대당 통합도 강조했죠. 야권의 외연을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확장시켜야 더 큰 야권 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서 사실상 당명을 바꾸는 신설합당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보다 그 원칙 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인 것이 맞고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관점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그러한 비판과 견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당명을 바꾸는 신설합당 방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란 입장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반대의 내용으로 전달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싸움보다는 통합이라는 대의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역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이 대표는 합당 일정과 맞물린 대선 후보 경선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경선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각자 개인의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좀 최소화돼야 되지 않을까. 버스 시간표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좀 더 늦게 출발시켜 달라 이런 개인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지는 그런 버스가 아닙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스탑 아시안 헤이트. 네,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로 잡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마치 마약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아시아계 증오 방지 법안에 서명까지 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길을 걷던 한 백인 남성이 옆에 선 아시아계 여성의 머리를 갑자기 후려칩니다. 여성은 부르분으로 날아가듯 쓰러집니다. 다시 다가온 남성, 뭐라 고함을 친 듯 하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
자, 미국 LA에서 현지 시간 14일 새벽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갑자기 다가와서 담배를 달라고 한 뒤에 없다라는 답변을 듣자마자 머리를 내려치면서 인종차별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피해자는 현재 오른쪽 귀에 심한 열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현지 시간 13일, 장소는 뉴욕입니다. 해가 쨍쨍한 오후 4시 복면을 쓴 채 자전거를 탄 남성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스쳐갑니다. 오른손에 든 20cm의 길이의 흉기를 앞선 자전거에 탄 남성의 허리에 휘두르고 손살같이 도망쳐버리는데요.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자, 불과 이틀 새 아시아계를 상대로 일어난 증오범죄 사건들입니다. 인권단체 아시아 태평양계 증오를 멈춰라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약 6,600건의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심각성을 인지하기는커녕 장난을 빙자한 신종 챌린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 흑인 청소년이 아시아계 승객 뒤로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갑자기 뒤에서 얼굴을 후려치곤 도망갑니다. Make it go viral. 마찬가지로 아시아계 승객 뒤로 몰래 접근해 뒤통수를 내려치곤 도망가는 수법입니다.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선 아시아인 뺨 때리기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돌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침묵은 공모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이 증오범죄들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증오범죄를 막으려고 출동한 아시아계 경찰이 역으로 공격당하는 등 공권력마저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코로나에는 백신이 있지만 증오와 편견에는 백신도 없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당선 무효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19년 2,600만 원어치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 또 21대 총선 경선 때 권리당원에게 거짓 답변을 유도한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기도 하죠. 이미 탈세와 배임, 횡령 의혹으로 구속돼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픽입니다. 7, 50, 22. 무슨 암호 같기도 한데요. 정부가 다음 달인 7월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계도 기간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체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다만 반발도 상당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합회 등의 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계도 기간 없는 52시간 시행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 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에이지 물량 부족입니다. 자, 제가 어제 상반기 1차 접종 1,300만 명 달성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예약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자들은 이렇게 예약 초과에 의해서 접종이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집계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예약자는 240만 명, 비축분은 36만 회분이 적은 204만 회분입니다. 대신 얀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이후에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면 예약 취소자들부터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상계동 카페에서 만난 거는 개인적인 또 비공식적인 만남이었고 오늘은 이제 공식적인 그런 만남이었죠. 특히 이제 두 당의 합당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아까 이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류 실장 일단
구체적인 협상은 실무 쪽에 맡기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상계동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국민의당 회의실에서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앞서 신체커의 설명도 들었지만 오늘 두 사람은 이제 실질적인 합당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런데 공감을 잃었고요. 안 대표가 우리는 2달 전에 실무진을 꾸렸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대표도 지도부 인선만 마무리되면 곧장 시작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회동 장면 잠깐 다시 보시죠. 이 대표의 당선은 제1야당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제1야당이 변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서 주호영 전 대표 권한 대행께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부가 구성되고 사무총장을 금명간 저희가 인선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안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실무 협상단도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 합당 이후의 당은 철저하게 안철수 대표님과 그리고 과거에 저희 바른정당 동지들이 꿨던 꿈들까지 반영된 아주 큰 범주의 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 말한 직후에 이 대표가 지난 당선 소감 연설에 이어서 또다시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 노래 가사를 인용을 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같긴 한데요. 국민들이 합당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박마커가 또 노래를 부르면 어떠지 상당히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어떻게 좀 감미롭게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됐어요. 박마커 부르면 저도 부를 겁니다. 너무 단칼에 끊어내시니까 네. 더 부르고 싶은데 하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곧 실무진을 꾸려서 협상을 할 것이고 과거 안 대표와 함께했던 바른정당 동지들이 꿈꿨던 꿈까지 반영하는 큰 범주의 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안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서 야권의 외연을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확장시켜야 더 큰 야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도 읽힙니다. 근데 신채거 생각보다는 회동이 좀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네, 회동이 3시에 시작됐는데 네. 이제 두 대표가 회의장 바깥을 나온 게 한 20분쯤이었습니다. 실제 회견 시간은 한 15분 정도가 그렇겠네요. 됐던 네.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준석 대표, 저희는 지도자 격으로서 이 각 당의 합당을 추진하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라고 했고요. 또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도 이 안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지만 지도자 간에는 오해가 없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권은희 사무총장이요. 합당은 새 당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네, 나왔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전임 지도부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었죠. 네,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 금년간에 국민의힘 사무총장 인선 등의 이 지도부를 좀 꾸리고 나서 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당명을 바꾸는 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준석 대표가 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합당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교환됐어요? 사실 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대선 일정과도 맞물려 있잖아요. 네. 이 대표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기에 대해서도 저는 안 대표님께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버스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아마 당 대권 주자들의 이런 당의 진입이나 이런 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오히려 저희가 합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희의 혁신 의지나 이런 걸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자 하셨고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도 회동 후에 한마디를 했는데요. 합당은 새로운 당명으로 가야 한다는 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무선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또 어제 입장문에서 합당 과정에서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치권에서 지분이라는 게 그게 아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공정하게 합의가 되어야 합당을 위한 합당이 아닌 정말 지지층을 넓히는
그래서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통합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조멘토, 정치 멘토니까 하나 좀 물어봅시다. 정치권에서 지분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네, 한마디로 뭐 자리인데요. 네. 당직이나 뭐 당협위원장 자리, 네. 또 선거를 앞두고서는 공천권을 나눠 갖기도 합니다. 네. 마침 여기 자리가 비었는데 네, 어디 백반장 갔어요? 안 칠까요, 여기? 어디 갔어요, 근데? 발제하러 갔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백반장 안 치는 건 어떻게? 그래 또 어제 유 실장 좀 화났어요. 네, 좋습니다. 신채거 오늘 원픽은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원픽 정리하기 전에 아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무총장 등 지도부 인선하고 나면 네. 이제 실무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회동 후에 지도부 인선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는 한기호 의원을 임명했고요.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의원을 예정했다고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막 네.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3구 초려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사무총장에는 4선의 권영세 글쎄요, 의원을 뭐 그런 보도가 좀 했다라고 나왔었잖아요. 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임명된 건 3선의 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나온 속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첫 공식 회동. 제가 오늘 정리하게 됐네요, 원픽을. 네, 그 첫 공식 회동 전쟁 같은 합당 되지 않도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실을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하루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죠.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학 국회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다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넘어 젊은 그대 함께 여오라 젊은 그대 함께 여오라 네,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은데요. 유 실장의 음악다방으로 국회 상황실 열어보려 합니다. 80년대의 청년을 상징했던 노래죠. 이 작은 거인 김수철 씨의 젊은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국장과 조멘토 익숙할 듯한데요. 37년이 지난 지금 청년을 상징하는 노래는 뭘까요? 아마 이 노래 아닐까요? 네, 물론 아미인 복국장은 이 노래도 좋아하시지만요. 이 김수철 씨와 BTS 간극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키워드는 청년인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청년이란 단어를 21번이나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젊은 그대를 듣던 송 대표가 다이너마이터를 듣는 장관을 데려오자고 한 셈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송 대표가 청년을 고리로 강조한 내용, 먼저 본인의 공약, 누구나 집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동안 거주를 하면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년 기본소득도 제시를 했는데요. 민심경청 프로젝트 때 만난 노량진 고시원 청년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주거비로 내는 대신에 집값의 상승분을 배당을 받으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거와 일자리, 교육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창구로서 청년 특임 장관을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 내용은 작년 총선에도 공약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실현되지 못했었습니다. 청년 특임 장관이 역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세세한 부분들은 지금 다 여기서 얘기해서 다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아마 튀김장관의 예들을 참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연설, 송 대표의 카운터파트죠. 30대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등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환영하면서 협치의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청년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추경, 즉 추가 경정 예산 논의 제안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3종 패키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재정 여건이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내용 바로 신용카드 캐시백인데요.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4월에서 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혹은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안이라고 합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추경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는 추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은 손실보상 대안을 내놓은 바가 있었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 전 혹은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총론만 있고 강론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이라면서도 변화해야 할 방향을 여전히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민생 파탄과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연설은 총론만 있고 강론 제시는 없는 뜬구름 잡는 연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송영길의 시간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이준석의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은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돌면서 당 지도부와 함께 이렇게 묵념도 하고 헌화도 하고 분향도 했습니다. 당선 후의 업무 첫날에는 이례적으로 광주를 찾아서 그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를 추모한 적이 있었죠. 경남 김해 봉하마을도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이고 제가 또 일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봉하마을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과 또 다른 순국 선열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현충원에서 방명록도 남겼는데요. 이렇게 순국 선열께서 이룩한 자유, 민주화, 산업화의 기틀 위에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를 그리려는 듯 이렇게 중간에 여백이 좀 많은 면이 좀 눈에 띄고요. 또 시간 순서가 아니고 산업화보다 민주화를 먼저 언급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의 방명록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이틀 전에 대전 현충원에서도 방명록 손글씨를 남겼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취임 일성에 주목하기 전에 글씨체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신원서판이라고 했습니다. 옛 선조들은 사람이 쓴 글씨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쳤습니다.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들의 글씨체는 원래 다 이런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네, 신언서판, 그러니까 당유유서를 넘어서 옛 선조들이 관리를 등용하던 기준을 가져온 겁니다. 이 신체, 말, 글씨, 판단력 순이라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글씨도 못 썼고 주어도 빠졌다, 비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티즌들은 요즘 글씨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대학 수업 때도 스마트펜으로 필기를 한다,
명필이면 정치를 잘하냐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았는데요. MZ세대의 마지막에 속하는 저만 해도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필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저보다 젊은 세대가 댓글을 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정회 운영진들의 글씨체 좀 보고 갈 텐데요. 이 위쪽이 박마커, 아래쪽이 백반장, 아니 사실은 조멘토 글씨입니다. 어느 글씨체가 나으신가요? 누구를 대표 운영진으로 정할지는 정회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돌풍이 가져온 국민의힘의 허니문 기간 계속되고 있는 듯한데요. 당원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새로 입당한 당원 수가요. 약 2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약 10배라고 하는데요. 특히 2030 세대 또 호남 당원 증가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당원 가입 신청을 받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눈물이 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소감도 들어보시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초기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입으로 되어서 우리 당의 당원 구조가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조성을 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현충원 참배 후에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소위 이준석 효과 때문일까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오늘의 키워드는 청년으로 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년 특임 장관 제안한 송영길, 국민의힘 입당 러시 이준석 효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류 실장이 소개했지만 많은 내용이 있었고요. 관련 소식을 이제 류 실장이 정리를 했는데 추가로 또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나요? 네, 송 대표의 연설 첫머리에 내세운 건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였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춰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한 40% 목표로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탄소 중립의 꿈을 핵 융합으로 실현하자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SMR, 즉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어렵긴 한데 이 내용은 지난달 청와대와 이 당 지도부의 첫 회동에서 송 대표가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네, 예. 지난해 12월에 9차 원자력진흥위에서 이 소형 모듈 원자료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고도 했는데요. 송 대표는 이를 통해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SMR은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본인의 이제 소신일 텐데요. 이제 SMR 아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그랬죠, 신체커가. 네. 네. 사실 이제 개념 자체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송 대표의 의견에 반대한 의원도 있었죠. 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이 소형 원자로의 환경적 측면을 지적한 건데요. 2027년에 상용화가 목표인 SMR이나 2050년대에 실현될 핵융합 기술의 기후 대응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은 안전 문제와 핵 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양 의원은 환경단체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혹은 출당 조치가 내려진 12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류 실장이 그중에서도 청년을 키워드로 뽑았잖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 대표는 앞에서 말한 이 소형 원자로 문제부터 부동산, 백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년 특임 장관 제안이 오늘 좀 새로운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청년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당에서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 만큼 같이 좋은 어떤 합의들 도출해서 저희가 꼭 그런 민생 문제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 약속을 드립니다. 자, 아까 보니까 이제 여야정 협의체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일단은 6월 국회에서 뭔가 좀 협치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대화가 오늘 좀 많이 오갔죠. 6월 국회 상황은 이제 류 실장이 국회 상황실장이니까요. 잘 좀 체크해 주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와서 오늘 민주당 초선위원회 쓴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네, 초선 의원 모임이죠. 더민초의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초선인 조수진,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했는데 민주당에선 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암묵적으로 국회의원 선배들의 압박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선배 의원님들이 너희가 개맛을 아냐? 저게 어떤 꼰대식 접근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식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무 전체 어떤 당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럴 때 네. 너무 이렇게 튄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말 속에서 자기 그거를 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해보게 되고 의원의 압박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 의원은 이른바 86세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586이 과거 성과를 자양분으로 먹고 산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국민들의 고통지점을 잘 알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시대 정신을 읽는 능력과 변화를 인식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류 실장,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김부겸 총리하고 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났잖아요. 거기서의 가장 중요한 화제는 여야정 협의체였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랬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만남은 오전에 이뤄졌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혼란스러운 과정이 이어지더라도 바로 야당 지도자에게 정책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과의 만남 한번 보시죠. 여야 간의 협치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더 진일보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행정부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표님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뭐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항상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방송에 나가서 또 언급해 왔고요. 사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도 우리 김부겸 총리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항상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이 당선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게을렀던가 혹은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잃는데 무감각했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있는 동안 정말 어떤 대표님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갖는 어떤 그런 절박한 이 공동체의 그런 목소리들을 제대로 정책에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 총리는 특히 이 대표의 백신 접종에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백신 접종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준석 대표와 이철희 수석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박마커. 네, 그 두 사람은 사실 방송에서 여야를 대표하면서 자주 마주 앉았던 사이이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결국 그 청와대와 야당도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 믿음으로 서로 버리지 말자면서 이 수석께서 앞으로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대표와 방송국에서 1박 2일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 거대 정당의 대표가 될 거라고는 짐작 못했다면서 이 대표가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어서 결과적으로도 큰 성과를 낳은 것이라고 기대한다. 축하드린다 이런 덕담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이철희 수석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가능하면 조속히 가동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또 일괄 타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논의가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접견 후에 이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끝나면 성과 등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께 공유하실 것이 있다면 그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특임 장관 제안한 송영길, 국민의힘 입당 러시, 이준석 효과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례 때문에인데요. 복국장과 조멘토, 박마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경례를 안 했다고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저는 이제 30년 전에 군대를 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조멘토가 얘기해요. 저도 20년 전에 갔다 와서 그렇긴 한데 경례를 잘 안 했으면 그냥 갈굼은 좀 당합니다. 왜 안 하냐? 근데 징계까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한 단어 쓴 거 아니에요? 갈굼. 갈굼 써도 되는 단어예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네. 제가 비교적 그 최근에 전역을 네. 한 사람 같은데 상급자에 대한 경례는 당연한 사항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징계까지 내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육군부대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군 인권센터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나온 주장인데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자신에게 격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병사에게 먼지 털기식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병사는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 임자만 격려를 하는 원칙에 따라서 개별적인 격려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대대장은 상관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소한 잘못까지 포함시켜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해당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서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군인권센터는 사적 감정에 의한 부당 징계 행위라고 밝히고 징계 재검토와 대대장 보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부대를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인데요. 이 랜섬웨어를 직접 만들어서 수억 원을 챙긴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해커가 아닌 컴퓨터 수리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사람들이 고객의 컴퓨터를 고치는 척하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한 건데요. 이들은 복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9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리기사들이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유포한 건 국내 첫 사례로 파악된다며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노마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 이전의 모습 같은데요. 사진의 정체는 지난 13일 중국 우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열린 대규모 졸업식입니다. 무려 만여 명의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우한은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됐던 곳이기도 하죠. 지난해 1월부터 약 2달 동안 도시를 봉쇄하기도 했는데요. 봉쇄 해제 1주년을 맞은 지난 4월에는 코로나 사태 대응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규모 졸업식도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갈구다는 표준어는 표준어예요. 그런데 속되게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미안해요, 백반장. 서 있었지? 그 속보 좀 챙겨서 다음에 또 나와주기 바랍니다. 네. 네, 이따 봐요.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를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이 이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죠. 민주당은 대선 기획단 구성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당내에선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맞서서 2030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에선 86세대의 반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세대 교체. 민주당도 이른바 젊은 피 수혈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획단의 간판인 단장, 인선 기준은 다선 의원 배제입니다. 기존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단장을 맡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원내 원외 할 것 없이 폭넓게 이렇게 이것을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현재 지금 물색을 근데 하고 뭐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죠. 77년생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대표주자인 82년생 이동학 최고위원이 후보군으로 뽑히는데요. 이 최고위원은 현재 주요 당직을 맡고 있어서 선거기획단장까지 맡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획단을 어떤 인사들로 꾸릴 거냐도 관심인데요. 감각 있는 2030 세대를 전면에 배치하자는 제안도 있었죠. 그런 예능 PD 또는 광고 기획자, 필요하면 영화 감독 이런 외부 인사들, 그다음에 내부에도 젊은 의원들과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사들이
내외가 좀 섞여서 참신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미 젊은 감각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잘 어울리나요? 일부에선 당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로남불의 상징이 되어버린 86세대 청년들의 영리인 공정의 문제를 건드렸죠. 민주당 세대 교체는 86세대의 반성부터라는 겁니다. 공정의 가치를 잃었다. 과거 퇴행적 이념 프레임 정치를 한다. 부동산 대책의 연이은 실패를 보면 참 무능하다. 일방적인 탈원전을 보니 자기만 옳다. 진영 논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다. 국민은 민주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86세대 정치인이죠. 이광재 의원은 이준석 돌풍을 보며 라떼를 시전했습니다. 제가 38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어서 느끼는 바가 많다고 말입니다. 38살 서울시장 후보도 있었죠. 김민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씨와 막 붙었습니다. 당시 이미 재선 의원이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왜 이른바 꼰대 정당으로 전락한 걸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른바 기성세대에게 꼰대라는 말은 사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제 선배 세대가 87년도 이후에 이렇게 정치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꼰대라는 말로 당신 말만 하지 마시고 요구만 하지 마시고 저희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꼰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의 86세대 꼰대 버전이라고 할까요? 니들이 87년을 알아? 민주화운동의 경험 이젠 하나의 권력이 됐습니다. 이른바 산업화 세대들이 니들이 보릿고개를 알아 라고 주문을 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386에서 시작해 586이 되기까지 지난 20여 년의 세월 R세대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습니다. 2000년 총선에 다들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다 30대에 시작하신 분들. 386, 30대에 시작했잖아요. 20대 후반에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젊은 인사를 한꺼번에 수혈해서 그것도 당선될 만한 좋은 지역구에 다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다들 중진이 돼가지고 네. 자리 안 비켜주고 있으면 네, 그 당선될 만한 좋은 자리에서 안 비켜주시더라고요. 노장청 조화를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새로운 피 수혈을 위해 이른바 교통 정리까지 해줬었죠. 새로운 수혈을 위해서는 어제의 동지들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퇴, 86세대가 선배 정치인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용기 있게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설마 본인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보여줘야 할 대선 주자들 아직도 대선행 버스 시간표를 확정하지 못하고 아웅다웅 중입니다.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도 정시 출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현재 여권 대선 주자 1위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약장수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품질과 신뢰로 광고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약장수, 그것도 가짜 약장수로 몰린 후보들,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계신데 그 의원분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연기를 둘러싼 대선 후보군들의 입장, 경선을 연기하자는 입장이 숫자가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지지율로 따져보면 1등과 3등 그리고 4등 후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연기하자는 쪽은 경선 흥행과 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들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11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선출 일정도 1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또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백신 접종 상황 등 집단 면역 등을 고려한 그런 경선 일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연기에 반대하는 쪽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8월 30일 전당대회 때 이 문제가 똑같이 얘기가 됐어요. 6개월 전까지 할 거냐, 4개월 전까지 할 거냐. 그런데 그 시기에 이걸 바꿀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그래도 원칙을 지키자. 6개월 전에 결정하자. 그래서 되신 당대표님이 이낙연 대표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당원 당규에 따라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결국 키는 송영길 지도부가 쥐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최고위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 대선 주자들이 과연 군말 없이 따라줄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비우리를 하는데 아차 실수했다는 게 생각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이슈가 돼가지고. 자,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제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신경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비대면 방식의 선거 운동을 이제 많이 고려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역시 이제 유 실장, 대세는 유튜브라고 봐야죠. 네, 유튜브는 아니고요. 유튜브. 유튜브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9명의 주자들이 있는데요.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누적 조회수만 놓고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956만 회로 단연 1위인데요. 그런데 구독자 숫자로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1만 1,000명으로 19만 3천 명인 이 지사를 앞섰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3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이른바 추윤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한 달 만이 지난 12월에 2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이른바 강성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지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대선 경선 국면에서는 좀 조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 이낙연 전 대표가 9만 2천 명, 박용진 의원이 4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네. 조커 아니에요? 조커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여권 대선 주자 4위로 부상을 한 상태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외 활동을 시작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율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이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조국, 추미애 옆에 있을 때는 괜찮았다. 예. 그럼 추미애 장관이 올라오면은 윤석열 장관 총장도 좀 반반이익이 있는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윤석열 뜨면 추미애 같이 뜨고 그렇죠. 추미애 뜨면 윤석열 네. 같이 뜨고 뭐 희한한 적대적 공생관계. 근데 이 역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잡을 매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가정의 핫라인으로 모셨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나와 계시죠,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민주당 내부에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 질문부터 좀 드릴까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칙대로 해도 흥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거꾸로 원칙을 바꾼다고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흥행과 상관없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뭐 저도 출마를 한다면 꽤 늦죠.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라면 좀 늦는 게 좋겠다라는 욕심도 낼 수 있지만 또 제가 당 대표를 지낸 입장에서 전 당원들이 투표를 거쳐서 만든 경선 룰이죠. 네. 그래서 유불리를 계산해가지고 바꾸자 하는 건 명분이 없고요. 오히려 예정대로 9월에 후보를 만들어내서
한 6달 기간 동안에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서 원팀을 만들고 또 책임감 있는 정책을 내놓고 집권당다운 그런 흥행의 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장관님 본인을 위해서도 불리할 수 있지만 일단 원칙을 지키는 네.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뒤집어 네. 얘기하면 이제 장관님이 대선 출마를 하신다는 뜻을 또 간접적으로 내비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질문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이후에 정치권의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민주당도 아주 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일각에서는 86세대가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자신이 뭐 늘 개혁, 변화, 변혁을 직접 실천하거나 또 그런 가치를 주창을 해오는 정치를 해왔어요. 네.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새삼스럽다, 뭐 그렇게 뭐 깜짝 놀랄만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나이의 그런 기준보다는 어떤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네. 그걸 국민을 공감시키면서 정책까지 끌고 가느냐 그거 같은데요. 네. 근데 좀 실망스러운 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당장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는 하면서 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잖아요. 이런 구태를 확 혁파를 해낸다든지 네. 또 뭐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좀 미직지근한 태도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바꿔내지 못하고 과거 행태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면은 나이로만 생물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 또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젊은이의 정치가 아니라 젊은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이보다는 이제 혁신적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 또 쪽을 또 비판도 해주셨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요.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정 세력의 주눅이 드는 순간 민심과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나요? 4월 7일 재보선 패배 이후에 당이 정말 그 번지수를 잘못 찍고 있다 늘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연설도 거기에서 비껴가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서 집토끼, 산토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산토끼를 잡고 싶으면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집토끼와 함께 네. 힘을 합치고 함께 나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집토끼를 외면하고 자꾸 실망시키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산토끼 잡으러 다니겠다 하면은 산토끼의 우가 범해지겠죠. 네. 그렇게 안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당 후보다 또 악마에게 민주주의를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뭐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피땀을 흘고 온 민주주의를 해치게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실제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일선 검사들을 쭉 지켜보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 측근 사건에 있어서 공포심 또는 위축된 마음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인권감독관실로 사건을 대검에서 보내가지고 수사 안 되도록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것을 격가지만 사문서 위조만 기소를 한 검사장이 있었어요. 기소하고 2달도 안 돼서 그게 얼마나 공포심인지 외포스러운지 덜컥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 우리 기업하는 분들 상당히 공포스러울 것 같고요. 또 국민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점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키운 것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윤석열의 그 지지율을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 겉으로는 그렇게 부풀어 오르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할 눈에 띄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 후보님들 분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네. 이제 시작할 때 잠깐 이제 본인한테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셨는데 네. 전에 이제 뭐 심적인 각오는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다면 언제쯤이 네. 유력합니까? 조만간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경선 연기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네. 또 다음 주 중반쯤에 그 예비 경선 후보를 서류 접수를 시작하겠다 하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뭐 저도 그게 맞추어서 그 당의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앞에 아마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었고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는요,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그쪽에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내일 한라인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스가 총리가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왕따였다. 이런 비판이 이제 일본 내에서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스가 총리가 굉장히 이제 활동적으로 보이도록 편집한 영상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스가 총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스킨십을 선보였는데요. 각국 정상들과 팔꿈치 인사를 이렇게 하고요. 또 어깨 동무를 하는 모습들도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왕따설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앞서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 현지에서는 스가 총리 혼자서만 코로나19 거리 두기를 실천에 옮긴 것 같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톨이스가 스킨십 배 아팠나 G7 정상사진 문 대통령 삭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2년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학규 후보는 본인의 표현대로 웃픈 내용의 포스터를 선보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스스로를 셀프 디스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처럼 운 나쁘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요.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는 말이 있죠. 바꿔 말하면 좌고우면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타이밍을 잡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주민이 선정한 인물은 2명인데요. 첫 번째 카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카드 속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줌인하겠습니다.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일부 신문에 나오기도 했던데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왜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그림을 그동안 좀 그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좀 국민들에게 좀 하는 게 사실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타이밍 6말 7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선발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 보통 중간 개투한테 공을 넘긴 시점이죠.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기엔 좀 이른 감도 있지만요. 등판 시점은 이제 확실히 정한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총장이 제가 어제도 늘 얘기했지만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각기각층 여러 지역 국민들 만나서 그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걸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까지도.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좀 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확실히 입당은 할 텐데 시점만 분명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등판은 하되 어느 팀에서 뛸지는 정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인 셈입니다.
그간 전 국민적 관심사에 비해서 메시지가 불투명하다 보니 간성열이다, 카더라 정치다 이런 조소의 목소리도 나왔었죠. 이제는 공식 대변인이 나서서 윤석열 희화화 프레임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요. 답변을 보면 여전히 느낌표도 그렇다고 물음표도 아니긴 합니다. 인터러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윤 전 총장이 계속 간을 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연락에 지지고 볶고 지지고 흔들어주고 또 지지고 또 볶고 두 번 튕겼다가 후드러 패고. 그럼 윤 전 총장 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을까요?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걸까요? 분명 어제는 이준석의 대선 버스 시간표에 맞출 의향을 밝혔었는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뭐 어느 쪽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대변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요. 총장 때 생각하는 거는 중도 탈진보, 문재인 정부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안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뿐만 아니라 탈친문도 끊어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건데요.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다가 이탈한 진보층이 타깃인 듯합니다. 윤 전 총장 며칠 전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 이런 방명록을 남겼는데요. 이 역시 탈친문의 표심을 노린 계산된 행보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원래 별의 순간까지 얘기하면서 윤 전 총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대통령감인지 확신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죠. 태도가 급변한 건데요. 이준석 대표, 김 전 위원장을 대선 국면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모시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었죠.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으로서도 김 전 위원장과 냉각기를 오래 끌어봤자 득될 건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두루 만나는 인사 중에 김종인 위원장도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고 그러실 생각이세요?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고 뭐 그러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있지 않듯이 네.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인물 카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역시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달 20일에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미루는 대신 선택한 공개 활동인데요. 김 전 부총리는 퇴임 이후에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 경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강연 활동을 이어왔죠. 강연 외의 공개 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부총리를 또 사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20년 동안 인연이 이어져 왔다는데 바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입니다. 시대전환을 창당할 때도 김 전 부총리가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조 대표도 김 전 부총리가 정계 등판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내가 부총리 했으니까 내가 다른 직 뭐 했으니까 바로 뭐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의 화두가 공정이었다면요. 조 대표는 김 전 부총리의 화두는 격차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늘 21년에 태어났으면 혹수저가 자수성가할 수 있었겠냐. 그 기회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거.
대해서 굉장히 빚진 마음이 있으시고 이걸 어떻게 복원할까,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저는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같으신 분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흑수저 성공 스토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김 전 부총리가 정치 입문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인 듯합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6말 7초 등판 예고, 김동연도 정치 행보 기지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이철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오늘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나는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섰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신채커? 네, 윤 전 총장은 통합의 리더십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윤 전 총장이 가장 부합한다고 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이 통하는 부분이 많다라고도 했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준석 대표의 공정에 굉장히 많은 중첩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공정하고 통할 수도 있지만은 약간의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은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공정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공정한 잣대로 누구나 그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점을 이제 윤 총장이 보여줬죠.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그를 적용을 한다 하는, 공정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측근들이 나서서 이 통합 리더십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의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교수는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우려도 반박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찾는 것이 누구보다 강한 소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법의 한계를 본인의 커리어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중마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수가 캠프에 합류하는 거예요? 네, 그건 또 아직 확정된 건 아닌가 본데요. 이 교수는 저는 윤 전 총장이 화가 났을 때 화풀이를 하고 속상할 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면서 캠프 합류 가능성에 현재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팬덤도 만들어지고 그런 현상도 있는데요. 또 비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 전광훈 씨가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가칭 국민혁명당 창당준비위원장 신분으로 전북을 찾은 전광훈 씨는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00만 당원 가입을 호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 씨는 단상에 올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또 주요 보수 언론, 일부 교계 등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수위 높은 욕설까지 섞어가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전 씨는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서 전혀 대한민국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서 외국에서 주워들은 걸 배운 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전 씨는 또 이미 문재인 정권에 당했는데 이번에 이준석에게 10년을 당하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라면서 거대 양당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6말 7초 등판 예고, 김동연도 공개 행보 시동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놓고 협상을 벌인 택배 노사가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에는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최종 합의는 아니라서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펀자브주와 신드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률 때문인데요. 파키스탄 국민 상당수는 백신 접종에 대해 미국의 음모라며 거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불임과 사망을 유발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을 막겠다고 하자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떠돌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대권도전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토크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과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뭐 정치 뉴스가 많겠네요. 다들 좀 잘 좀 챙겨주고요. 네.